1637년 1월 30일 눈 내리는 삼전도. 조선의 임금인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을 반복했을 때 왕의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2만 대군을 이끌고 온 정복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이 적국의 황제 앞에 엎드려 피 흘린 날. 역사는 이날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불과 45일 전만 해도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1만 2천 군사와 50일치 식량으로 12만 대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끝까지 싸우자와 살아남자로 갈라져 밤새 싸웠습니다. 성 밖에서는 50만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어 죽어갔습니다. 왜 인조는 강화도 대신 남한산성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45일 동안 그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생존,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찢겨나간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이마에 맺힌 핏방울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20년 전 저는 삼전도 굴욕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왕의 이마가 눈 위에 닿을 때 피가 배어났다. 이 한 줄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한산성을 처음 방문한 날 눈이 내렸습니다.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400년 전 그 겨울이 느껴졌습니다. 인조가 섰던 자리, 김상원이 통곡하던 자리, 최명길이 협상을 떠나던 자리. 그 모든 순간이 이 돌담 사이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병자호란을 20년간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조선의 패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파고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의 역사였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던 사람도 무릎 꿇자던 사람도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저 카타리나 슈미트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전도의 그 피 맺힌 순간으로부터 45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36년 겨울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저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 기록들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 조선의 16대 임금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대명일이, 즉 명나라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친 것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조선의 도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인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고 만주의 여진족은 후금을 세워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으로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치욕이었는데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하더니 조선에게 신하의 예를 요구해왔습니다. 형제에서 군신으로. 그것은 조선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청의 사신을 쫓아내다시피 했고 그 결과가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1636년 음력 12월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 소식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기병 중심의 청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엿새 만에 청군 선봉대가 한양 근처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목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한산성. 1636년 음력 12월 14일 인조는 세자와 신하들을 데리고 한양을 빠져나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치는 밤이었습니다. 왕의 행렬은 초라했습니다.
제대로 된 호위도 충분한 물자도 없이 허겁지겁 성으로 향했습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한 인조는 행궁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전쟁을 대비해 지어둔 임시 궁궐이었지만 한겨울에 왕이 머물기엔 너무나 춥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행궁의 방은 좁고 외풍이 심해 왕조차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인 12월 16일 청군이 남한산성에 도착해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조와 조선 조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기록을 읽으며 인조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된 사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사람, 그런 그가 이제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에게 포위당해 좁은 산성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무렵 인조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왕이 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기록에 남은 인조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문장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반정 공신으로서의 자부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차가운 돌담 안에서 인조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에게는 선택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오롯이 왕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둘러싸고 두 명의 신하가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 조정. 그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에는 예조판서 김상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척화파의 중심이었습니다. 척화 즉 화친을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김상헌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오랑캐에게 무릎 꿇는 치욕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조판서 최명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화파의 대표였습니다. 주화 즉 화친을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최명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싸움은 곧 멸망을 의미하며 살아남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 논쟁이 그토록 치열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약 1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성 밖을 포위한 청군은 12만,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청군은 당대 최강의 기병대를 보유한 군대였습니다. 평지에서 맞붙으면 조선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산성의 지형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산악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기병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성벽을 지키며 버티면 추운 겨울에 청군이 먼저 지쳐 물러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 안에 비축된 식량은 50일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1만 2천 군사와 피난온 백성들, 그리고 왕실 인원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식량은 줄어들었고 굶주린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헌은 그래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조선의 자존심, 즉 대명일이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인의 나라였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 청나라에 무릎 꿇는다면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라는 것이 김상헌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최명길은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와 지금의 명나라는 달랐습니다. 청나라가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기울어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나라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최명길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격렬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김상헌이 최명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은 오랑캐 신하가 되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랑캐의 신하라니. 조선의 사대부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명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되는 치욕보다 백성이 모두 죽는 것이 더 큰 치욕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상원의 말도 최명길의 말도 각자의 논리 안에서는 옳았습니다. 다만 그 옳음이 서로 충돌했을 뿐입니다. 인조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잃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선택하면 백성이 죽고 생존을 선택하면 명분이 무너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카타리나 슈미트가 병자호란을 연구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와 패자, 옳음과 그름으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의 45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했고 모두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성안의 왕과 신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성 밖의 조선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청군 12만 대군이 조선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조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청군은 마을을 불태우고 곡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저는 당시 기록들을 읽으며 여러 번 책을 덮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한 문헌 중에 병자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남한산성 방어 최전선에서 근무했던 낭급이라는 하급관리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청군이 지나간 마을에서는 시신이 길을 덮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청군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시신들을 치울 사람조차 없어 들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피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청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살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의 조선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옷도 먹을 것도 없이 길을 나선 사람들은 들판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얼어붙어 있는 모습,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둔 모습. 그런 광경들이 조선 팔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청군의 포로 사냥도 극심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백성들을 잡아다가 심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젊은 남녀는 노예로 팔렸고 기술자들은 강제로 청나라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통해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의 수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50만 명.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5%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 5%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마을이 텅 비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땅이 황폐해지는 것. 그것이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고통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나라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속환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 때문에 조선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값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포로들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겁탈을 당하거나 첩으로 팔려간 여성들은 설령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도 환양년이라는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는 그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왕과 신하들이 결정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백성들이 치릅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명분과 현실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성 밖에서는 수십만 명의 목숨이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남한산성 밖에서 얼어 죽어가는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과연 자존심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생존이 중요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찢겨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군의 포위망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온 만큼 확실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조선왕 인조가 직접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군은 남한산성을 사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성박 사방에 진영을 설치하고 어떤 지원군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한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각도의 밀서를 보내 근왕군을 모으려 했습니다. 근왕군이란 왕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대를 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청군의 별동대에 가로막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전투 중 하나가 쌍령 전투입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근왕군 약 3,000명이 쌍령 고개에서 청군과 맞붙었습니다.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청군 기병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참패로 끝났고 경상감사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전사했습니다. 비슷한 패배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충청도의 근왕군도 전라도의 근왕군도 모두 남한산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청군에게 격파당했습니다. 성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인조와 신하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군의 분노를 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명나라에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한 사실이 청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경로했습니다. 이미 포위당해 있으면서도 뒤에서 명나라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으로 사신을 보내 강경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척화를 주장한 대신들의 목을 베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상원을 지목하며 그의 목을 원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신적 지주를 꺾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일부는 청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상원 본인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이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신하의 목을 베어 적에게 보내는 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화도는 조선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왕실 가족들과 종묘사직의 신주가 피난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자빈과 두대군을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대부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화도만 무사하다면 설령 인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조선 왕실의 명맥은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37년 음력 1월 22일 청군이 강화도를 함락했습니다. 강화도를 지키던 수비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세자빈과 대군들은 포로가 되어 남한산성으로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 가족들이 청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산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조선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강화가 함락되었다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소. 최명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도 이런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김상원은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성과 함께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이 전해진 뒤 남한산성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군은 다시 사신을 보내 항복을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선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청태종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300구고들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을 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정회의는 다시 한번 경론에 휩싸였습니다. 김상원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왕이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성을 베고 함께 죽자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무너진 이상, 왕족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명길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청군 진영에 가서 항복 조건을 협상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최명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화친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 오랑캐의 앞잡이라는 욕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명길이 청군 진영으로 향하기 전날 밤 그는 혼자 인궁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날 밤 눈이 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가운 눈발을 맞으며 서 있던 최명길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분을 지키며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남아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최명길은 청군 진영에 들어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거만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이미 패배한 나라로 취급했고 최명길에게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최명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선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끈질기게 협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최명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어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택할 길이요. 이 말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도 후세의 평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협상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청나라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 될 것,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보낼 것, 막대한 세패를 바칠 것. 이 모든 조건들이 최명길의 손을 거쳐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최명길은 그 조건들을 전달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세패의 양을 줄이고 인질의 처우를 보장받고 조선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협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최명길의 행적을 연구하면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겁하다고 욕먹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요? 최명길이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 눈물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조선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637년 음력 1월 30일. 그날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 서문을 나섰습니다. 서문의 이름은 우익문이었습니다. 왕이 지나가기엔 좁고 초라한 문이었습니다. 말을 탈 수조차 없어서 인조는 걸어서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왕의 복장도 달랐습니다. 용포가 아니었습니다. 남색 옷에 흰 띠를 두른 차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복장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고 성문을 나서는 것.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들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삼전도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가 인조에게는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선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전도에는 높은 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왕단이라 불리는 그 단 위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청나라 장수들과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12만 대군의 위용이 그곳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인조는 단 아래에 섰습니다.
눈 덮인 땅 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09고 두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의식입니다.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다시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이것을 3차례 반복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이마가 눈 위에 닿을 때 피가 배어났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차가운 눈 위에 이마를 찢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9번이나 반복해야 했던 인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홍타이지는 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을 무릎 꿇린 것은 청나라에게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명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청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인조는 청태종과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눠야 했습니다. 형식적인 화해의 의식이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굴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마를 땅에 찢던 사람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굴욕의 장면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삼전도의 이 장면만큼 가슴 아픈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굴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무릎 꿇은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자존심이 그 차가운 눈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도 봅니다. 인조가 무릎을 꿇었기에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끝까지 항전했다면 청군은 남한산성을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무릎 꿇은 것은 치욕이지만 나라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김상헌처럼 끝까지 싸워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것은 그날 눈 위에 무릎 꿇은 인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청군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는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항복 직후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대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에 끌려갔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적국의 볼모로 잡혀간 것입니다. 세자는 8년 동안이나 심양에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패전의 책임을 묻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장수들이 처벌되었습니다. 검찰사 김경징은 참수되었고 여러 관리들이 유배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은 대부분 패배한 장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은 김상헌과 최명길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김상헌은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본 그는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김상헌은 벼슬을 버리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은거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척화파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상헌은 심양으로 끌려가 억류되었습니다. 적국 땅에서 그는 온갖 모욕과 협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그에게 굴복하라고 압박했지만 김상헌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의 억류 생활 끝에 그는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늙고 지친 몸이었습니다. 최명길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상을 주도한 공로로 조정에서 중용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척화파 인사들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최명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후 복구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고 끌려간 포로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겁하다 말하겠지만 나는 그날 백성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저는 이 문장에서 최명길의 모든 것을 읽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실리를, 명분보다 생명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상헌과 최명길. 두 사람은 병자호란 내내 대립했지만 흥미롭게도 서로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김상헌은 최명길의 현실 감각을 인정했고 최명길은 김상헌의 절개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이 달랐을 뿐 둘 다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을 다시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400년 전 그들이 섰던 자리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싸우자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남자고 호소하던 그 목소리들이 바람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와 패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45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했고 모두가 상처받았습니다. 다만 그 상처 속에서도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대가를 치른 것은 인조도, 김상헌도, 최명길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돌담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는 그날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 카타리나 슈미트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상처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인의 놀라운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굴욕적인 항복 뒤에 정체성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무릎 꿇은 뒤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에서는 북벌론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에 복수하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했던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왕위에 오른 뒤 북벌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의지만으로도 조선의 정신이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의 발전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즉 병자호란 이후의 시기의 조선은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실학이 발전하고 한글 소설이 꽃피고 판소리와 민화 같은 민중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굴욕의 역사가 오히려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그 성찰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만의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굴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남한산성의 45일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둘 다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 했고 최명길은 치욕을 감수하고 살리려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조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꿈이었습니다. 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그를 굴욕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왕.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나라를 살린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의 외교적 실책이 전쟁을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순간에 그가 내린 결단 덕분에 조선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무릎 꿇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병자호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는 것과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무릎 꿇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면 끝입니다. 조선은 무릎 꿇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년 넘게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2014년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산성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저는 그 등재 소식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400년 전 그 차가운 겨울에 남한산성을 지키던 사람들. 굶주리고 얼어붙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피가 스며든 이 성이 이제 전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 카타리나 슈미트는 독일에서 태어나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공부했지만 한국처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민족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역사에 매료된 이유이고 병자호란을 20년간 연구한 이유입니다. 남한산성의 45일은 치욕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역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다시 한번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겨울이었습니다. 400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뻗어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그러나 400년 전 이 아래에는 12만 천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굶주리고 얼어붙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그날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던 김상원의 외침. 살아남아야 한다던 최명길의 호소. 밤마다 눈물 흘리던 인조의 탄식. 그리고 성 밖에서 얼어 죽어가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벽 사이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 앞에 서면 저는 매번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경애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산성에서 벌어진 45일의 드라마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지키려던 사람도 있었고 현실을 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 마음은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여러분이 남한산성 안에 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김상원처럼 끝까지 싸우자고 외치셨겠습니까? 아니면 최명길처럼 무릎 꿇고 살아남자고 하셨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김상원은 지키지 못한 명분의 무게를 안고 살았습니다. 최명길은 비겁하다는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삶이고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한산성의 돌담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400년 전 그날의 바람과 눈과 눈물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 카타리나 슈미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